12번까지 왔습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합니다. 틀리는 것은, 자, 분묘기지권도 또 매회 한 문제 올라오죠. 틀리는 것 3번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 묘지라 그랬죠. 묘지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관리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신고가 아니고 허가사항이죠. 그래서 묘지 한 개, 개인 묘지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양이 크기 때문에 허가사항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 틀린 게 돌았으니까 나머지 맞나요? 1.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물권이다. 그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2번, 이때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됩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몇 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죠? 100년, 200년 그러면 틀려요. 수호 봉제사 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 줍니다. 큰 권리죠.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30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다. 중요하죠. 그때 5번, 이렇게 해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납골합니다. 얼마 안에 철거하라고요? 1년 체크하시고, 거기 납골이라는 것 밑에다가 밑줄 긋고 봉안이라고 고쳐놓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화장해서 서랍에 넣는 것을 납골 그래요. 서랍할 때 납자예요. 그 말이 좀 거칠어서 요즘은 봉안한다 그래. 받들어 모신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3번 내려갑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기술입니다. 옳은 것은, 자, 휴폐업도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옳은 것 답이 3번입니다. 개공사가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봐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나는 5개월 휴업하겠다. 그럼 휴업이 끝나면 바로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재개 신고할까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금 휴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만 등록증을 돌려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이 끝나면 반드시 재개 신고, 기간 중이든 끝나든 반드시 재개 신고합니다. 옳은 것 3번. 수정합시다. 1번. 개공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자, 휴업을 하거나 폐업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내니까 반드시 방문신고.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가 나오더라도 전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2번 개설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X. 이걸 뭘로 고쳐야 됩니까? 3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4번 개공사가 사망을 한 때는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X예요. 이거 왜 X일까요?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아주 조문이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개공사가 사망을 했다. 죽었으면 천상 가족이 이제 뭐 폐업 신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조문은 삭제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제 사망했을 때는 신고할 의무는 없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금 나오죠.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X입니다. 휴업, 폐업은 무조건 방문신고. 왜 방문신고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14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중개계약도 시험에 빠질 수 없죠. 여러분한테 이 중개계약이 탁 들어오면 이 그림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을 것이고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그러겠지.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그때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한테 팔아주시오 해서 조건 좋은 사람하고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개공사가 의뢰도 수수료는 한 사람에게만 주니까 해당되는 개공사들이 열심히 일을 못한다고. 내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했단다 이러면 나는 꽝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책임 없는 영업이 진행되니까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팔아주세요. 이거를 전속 중개라 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 열심히 일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수료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되는 게 전속이고 바로 밑에 문제가 따라 들어주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일단 14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죠.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일반 중개에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면 X예요.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할 때 중개계약서 여러분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전부 말로만 하잖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런데 법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속 중개계에 가면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으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 1번. 나머지 2, 3, 4, 5 다 맞죠? 특히 4번. 이런 중개계약 중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은 방금도 적었지만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 법에 있는 건 그 두 가지만 있다. 5번도 판례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일어나는 이 중개계약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하여 중개계약은 뭐하고 유사합니까? 하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런 거를 익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1번이었죠. 지금부터 15번 중요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인데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계약서. 자, 서에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던 이유로 개공사에게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명하였다. 맞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자, 지금 서에 동그라미 있는 것 우리 중개사법에서 서 들어가는 게 3개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는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이렇게만 정리해도 6월의 업무 정지 사유를 14가지 중에 반이 끝나요. 자, 그러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3개월을 받았다 하면 맞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끔 질문 이렇게 나와요. 서는 6월의 업무 정지라고 배웠는데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이게 맞다면 틀린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50%밖에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지금. 그죠? 6월 이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는 3개월의 정지를 내렸다 하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옳은 게 이제 4번으로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해야 되죠. 1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정보망에 거래 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까지 잘 나가다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1번 X. 자, 2번 전속 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X. 유효기간이 이거죠. 여러분 봐요. 딱 한 사람한테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 만에 팔아줘야 될까요? 이게 유효기간이라고. 유효기간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3개월로 하되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다고. 바쁘니까 1개월만 하자, 5개월 하자 할 수도 있겠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잖아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X. 여기 보고 계십니까?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개공사가 열심히 내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팔려고 누구를 만났고 가격이 비싸다더라 싸다더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얼마 만에 통지하라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그거.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OX. X. 2주일에 1회면 8월 14일까지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도 시험에 들어왔어요. 또는 일주일에 2회 X. 2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 통지하였다. OX. X.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그죠? 그러면서 팩스로 통지하였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팩스는 OX. 팩스는 문서라고 정도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아니, 문서라는데 팩스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 못한다니까, 지금. 그죠? 설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지금.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되죠? 3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자, 16번. 자, 16번 문제는 옆에다가 참고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는데 이게 왜 참고인가 하면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경매 보수는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 이제 이 조문이 이제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리는데 이건 틀렸다 해서 나 인간이 왜 이럴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참고 문제예요. 왜 참고인가 하면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시험 보면은 대부분 규칙을 공부하는데 규칙 밑에 예규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 보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예규에서 나타나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 이 문제는 참고로 보면 되는데 근데 시험하고는 굳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경매를 수업했으니까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하나 낙찰 받아주면 수수료가 얼마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당연히 궁금해야 돼. 그죠? 중개 보수는 100% 시험에 나오죠. 중개 보수는. 경매 보수는 예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문들을 잘 못 보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 조문이. 자, 그래서 16번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규칙과 예규에서 정한 보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답이 3번이에요. 자, 3번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쯤은 들어놔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어 매수인이 되면 감정가격의 1.5%가 아니고 감정가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5% 중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합니다. 반대로 적었으니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럼 3번만 수정을 딱 하면 1, 2, 3, 4, 5가 경매 보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3을 안 보면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고 문제인데 자, 감정가격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5%라는 말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게 상가라고 칩시다.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10억이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를 10억으로 잡는다는 말은 10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이 10억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최저 매각가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가와 최저 매각 가격은 같은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상가가 경매에 나왔는데 개공사와 의뢰인이 서로 의논을 잘 해가지고 우리 이거 11억에 하나 삽시다.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1등 했어요. 1등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개공사가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 지금. 그죠? 감정 가격의 1%. 자, 10억에 1%면 얼마죠? 10억에 1억은 10%고. 그렇지. 10억에 1%면 1,000만 원. 최저가도 10억 똑같잖아, 지금. 이거에 1.5%면 얼마죠? 1,500만 원. 중에서 협의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공사는 큰 거 받고 싶겠죠. 1,500 주시오. 그럴 거고, 주는 사람은 작은 거 주고 싶겠지. 그러면 막 한 1,200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다시.
경매보수 어떻게 받는다? 감정가격의 1%, 최저가의 1.5% 중에서 협의한다. 그럼 여러분 대충 생각하기를 10억짜리 상가를 낙찰받게 해주면 대략 한 1,000만 원 나오네.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두 사람이 협의하니까. 자, 근데 이 감정가격과 최저가가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억 이상은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사러 안 올까요? 물건이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찰되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비싸서 유찰이 됐으니까 반드시 DC를 30%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10억에 30% DC하면 얼마? 3억 빼고 7억부터 다시 하겠다.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경매를 신경매합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신매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 7억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저 개공사와 의뢰인이 잘 의논해가지고 좋다, 우리 저거 8억에 사보자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1등으로 되는 것을 최고가 매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8억 낙찰을 받아줬으니까 수수료 얼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감정가격의 1%. 감정가격은 안 움직이죠? 1,000만 원. 근데 최저가는 지금 바뀌었잖아. 얼마? 7억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럼 최저가격의 1.5% 하면 이게 1,050만 원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두 사람이 협의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가격은 첫 번째 가격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만 최저가는 유찰이 되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7억으로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 2회 유찰되었다. 이해되겠습니까? 유찰이 되면 비쌌으니까 DC를 30% 한다니까요. 그러면 7억에 30% DC하면 3, 7, 21, 2억 1천 빼고 4억 9천부터 하겠다.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 신경매가 일어난다고. 자, 그럼 4억 9천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6억에 낙찰을 받게 해줬어요. 그럼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얼마에 받는다? 감정가격의 1%. 감정가는 안 움직이잖아요. 10억에 1%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최저가는 지금 얼마로 내려갔다? 4억 9천까지 내려갔죠. 5억 잡고 1.5%면 한 650만 원 좀 될 거예요. 이거 중에서 협의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이 가지만 신경매가 일어나면 최저가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만 하나 잡으시고, 이거는 시험하고도 관련 있고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매 보수도 알아들어야 되고 또 우리 전체 경매 수업에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유찰이 될 때 진행되는 경매가 뭐다? 신경매. 특징이 뭐다? DC를 30% 한다. 이런 것들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6번에는 3번으로 이제 틀린 것을 수정하면 참고 문제니까 개념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17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고 지금 1, 2, 3, 4 모의고사에 매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옳은 것 5번.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올리는데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람, 대박 터짐 막 이런 거짓 정보를 올립니다. 그러면 개공사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6개월 받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정보 위반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이 5번으로 돌았으니까 수정 1번.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어디 갖다 낼까요? 국토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래 정보망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놀아요. 시, 도지사 이런 소리 하면 다 틀려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개공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를 기재해야 한다. 여러분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 설비가 들어와야 되지 그것을 이용하는 개공사 컴퓨터 용량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개공사의 용량이 아닙니다. X.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지정받을 수 있다. X. 우리 암기표 7번, 8번이 100%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예고했고 그 7번, 8번이 거래정보망에 관한 두 칸이에요. 근데 원래 본고사 딱 나오거든.
보고서를 치시거든.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왔다면 그 파트에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암기표 딱 펴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도 들어있지만 그때 암기표 7번이 신청하는 서류 제목이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때 통이 뭐다? 부가 통신사업자여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통.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개공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개공사 때문에 X죠. 누구에게 통보해야 돼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잖아요. 이걸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잠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지금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가 15억쯤 합니다. 근데 거기 거래정보망에 들어가 보니까 매물이 3억이다 하고 올라와 있다니까요. 웬 아파트가 이렇게 싼 게 있는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 입력해놨는 정보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를 해서 삭제 정리를 안 하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다 허위 정보를 본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누구에게 통지해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지해서 그 자료를 삭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서울의 사람들은 강남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강남에 땅 100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1억에 판대. 무슨 땅이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 입력. 강남 개발할 때 지금 정보 올려놨는 거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 사람은 허위 정보 보게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를 해서 삭제 정리해야 된다. 그 개념이죠. 17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8번 내려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4번인데 확인 설명서의 실제 권리 관계. 자, 실제 권리 관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지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권리가 뭘까요?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 실제 권리 관계 옆에 설명해 놨잖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이런 거 했죠.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 안 되는 권리예요. 등기 안 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 유치권, 분묘개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자, 등기되는 권리는 등기를 보면 알잖아. 갑구, 얼구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등기 안 되는 권리를 실제 권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거래하는데 이 땅에 분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있나 안 돼 있나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 지금.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있으면 철거도 안 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등기되지 않는 이런 권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니까 두째 줄에 매도 임대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죠? 요거는 같이 파는 겁니다.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어놔야 된다고. 되겠죠?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그런가 하면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들어오면 막 달려 들어가기 시작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옳은 것 4번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리는 것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말이에요.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양 당사자들에게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해 줘야 되는데 꼭 틀리게 나오잖아요. 셋째 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이렇게 들으면 틀린다니까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누구에게 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해야 됩니다. 2번도 개공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면 틀려요. 요구할 수 있다. 중개사법은 개공사 등을 관리하는 법이지 매도 매수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X. 자, 또 3번 아주 조심해야 되죠.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걸 설명하지 확인 설명서 때문에 X예요. 확인 설명서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 설명서 때문에 X. 5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 사본을 몇 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년간 보존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19번 개공사의 매매계약서 작성입니다. 타당한 것은 답이 1번이죠. 매매계약 작성 시 등기사항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김갑동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열순이라는 자가 이거 사실 내 거야. 내 건데 내 처제 이름으로 등기한 거잖아. 이렇게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다면 누구하고 거래해야 됩니까? 실제 소유자와 계약합니다. 답은 1번. 왜 그렇죠?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답은 1번으로 알았는데, 그럼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등기부에는 김갑동인데 이열순이라는 자가 이건 내 거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실제 소유자와 거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등기부에 있는 김갑동이한테 물어보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타당한 게 1번이라면 수정할까요? 2.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필수 기재 들으셨죠? 그거를 적지 않았다 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거하고는 관계없죠. X. 3번 계약금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법적 성질이 결정되나. 자, 줄 거 씁니다. 약정이 없으면 뭐라 그랬다?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해약금은 무슨 뜻이죠?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이다. 무슨 뜻이냐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물려줌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해약금적 성격입니다. 자, 4번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이 말도 틀렸고, 세부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한 부씩 교부하고 한 부는 경우서가 원본으로 보존한다. 이것도 X. 어떻게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중 한 개를 보관하니까 꼭 원본으로 보관한다도 X. 5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으나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한 다음 반드시 개공사와 소공사가 반드시 때문에 틀렸죠. 서명 날인한다.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만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개공사예요. 그죠?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만 서명 날인하죠. 그래서 타당한 것은 1번 이렇게 갑니다. 20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접어들었습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거래 신고 대상입니까? 분양권, 입주권만? 아니잖아. 토지 건물을 매매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고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럼 틀린 건 잡았고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약이 두 사람이 체결이 되면, 매매가 체결이 되면 신고하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 이런 신고할 때 물건이 무슨 물건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팔았을 때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신고 대상 물건 첫째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건물이잖아, 지금. 그죠? 토지, 건물. 두 번째 공급계약. 세 번째 분양권, 입주권이 신고 대상이에요. 4가지. 자, 그러면 요 신고 대상 물건 4가지를 익혔다면 중개 대상물은 뭐죠?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물건은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OX. X잖아. 입광공은 신고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여기까지도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물건을 신고하는지. 그죠? 자, 그럼 틀린 것 1번으로 돌았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맞겠죠. 2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자, 외국인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럼 외국인 신고에도 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걸린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신고는 한 것으로 봐줘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가 훨씬 센 놈이다.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센 놈을 했으니까 약한 놈은 봐주는 거예요. 3번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맞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 지금 배우는 규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제일 센 규제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면제예요. 뭐 거민도 면제, 농취증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부 면제인데 토지거래를 받아도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4번도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동그라미 대상 면적 동그라미도 신고사항이다. 당연하지.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종류가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신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하게 배운 게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고 팔면 신고하는 건 아시죠? 자, 그럼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것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가 어렵거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 번씩 씩 웃으면서 읽으라 그랬죠. 한 번만 읽어야 되는데 또 30분씩 막 입 벌리고 웃으면 식구들 걱정해요. 내일 모레 시험 치러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 인이 뭘까요? 그럼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인 값, 매수인 얼,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금 나오잖아. 종류, 면적, 신고사항이에요.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기초예요, 기초. 신고를 하러 간다는데 뭐를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고사항은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원래 여러분부터 처음 도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부터 이번 시험부터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법인은 추가 신고사항이 있다. 추가 신고사항. 그래 이거 원래 처음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고. 자, 법인이 거래를 하면 추가 신고사항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아시죠? 그 폭등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대장동도 있고 뭐 있겠지, 그지?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지금 당국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법인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막 사서 100채고 200채고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가면서 하나씩 판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법인하고 거래하면 법인은 추가로 신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원래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은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 법인이니까 1.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돼. 법인은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두 번째, 법인이 거래한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를 신고해야 돼.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걸 보겠다 이 말이 지금 그죠? 그래서 5억에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 6억에 사고 다른 사람이 7억에 사면서 가격을 자꾸 올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법인이 거래하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요거 투기하는 목적이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기 여부, 그 다음에 거래한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 세 번째, 법인은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 신고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 네 번째, 이 아파트를 만약에 샀다면 이용 계획 또는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돼. 뭐 사택용이다, 뭐 투자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해야 돼. 이용 계획. 마지막 5번.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져와야 돼. 이거 세 가지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은행에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계획을 그래 잡았다면 대출 받았다는 서류 가져와 보라고. 자금 조달 증명 서류. 자, 이건 원래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이것만 해도 중요한데 법인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암기하지 말고 법인이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 여부, 그 다음에 거래한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거래하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자금 조달 증명 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별로 암기를 요하는 건 아니죠. 법인이니까 빼딱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인데 이것들이 다 신고사항이 다 중요해요. 매도인도 중요하고 소재지도 중요하고 계약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중요한 게 실거래 가격이에요. 이 실거래가를 보려고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이쪽에 자금증명 서류.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가격에 관계없이 다 해야 돼요. 가격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거를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다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5개구가 전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돼. 투기지역이고 조정지역이니까. 근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강원도 화천은 투기지역이 아닐 겁니다. 보나 마나. 강원도 화천은 금액이 얼마? 6억을 넘을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지역, 조정지역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세 가지가 신고사항입니다. 자, 5번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매수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이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틀리는 것 1번 정리했습니다. 21번 내려갑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우리 범위는 아니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개사법은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관련되는 게 실무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조금은 양도 많고 만만치 않죠. 틀리는 것 1번입니다. 그럼 1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등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줄 거 보세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 줄 거 놓고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징역 3천만 원 X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럼 1번이 굳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봤나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파트를 사주면 정려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면 상속이잖아요. 근데 살아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면서 정려를 하게 되면 정려세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받은 자식은 취득세 또 따로 내야 돼요. 아, 이거 세금 부담이 세다. 그래서 사실은 정려를 하면서 아들하고 돈을 주고 받았다라고 매매 계약서 이렇게 하는 수도 많다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거다. 느낌 왔습니까? 지금 줄 끊는 거.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징역 1억 원 벌금. 그리고 그거 하나는 알아놔야 돼요. 현장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두 사람이 매매를 해놓고는 무슨 사정에 따라서 정려로 넘긴다. 그렇게 하는 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거잖아. 그죠? 3년 징역 얼마라고요? 1억 원 벌금이다. 그 1번 하나 딱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 5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2, 3, 4, 5는 당연히 등기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60일 내로 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도 한 번쯤 짚어주고 있습니다. 22번 내려갑니다. 업무보정 설정입니다. 틀리는 것 많이 했죠? 틀리는 것 답이 2번. 개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 옆에 적습니다. 판례 적어 놓으시고, 자, 어디까지 손해를 책임지느냐 하니까 판례는 이꼴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추상이 무슨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까지도 책임진다. 이게 우리 책임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틀린 것 2번 돌았으니까 1, 3, 4, 5 다 맞죠? 특히 여러분 3번 조심합니다.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맞다. 지금 틀린 게 어차피 2번 돌았으니까 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서 신고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 휴업 폐업 신고한다, 고용인 신고한다. 신고라는 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신고를 생략한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 보정 설정은 신고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을 잘 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는 보나마나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하지 공탁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공제나 보증보험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되잖아. 근데 영업은 10년 할 거예요, 중개업을. 그럼 1년마다 가입하고 신고하고 가입하고 신고하고 가입하고 신고 귀찮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입을 딱 하면
보정기관에서 우리가 통보해 줄게. 그러면 개공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공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100% 공제 가입하게 돼 있어요, 협회에. 그럼 협회가 1년만 되면 연락 딱 와요. 새로 가입하시죠 하면 여러분 송금 딱 해주면 거기서 가입을 시켜주고 협회로 통보해 준다고, 등록관청으로. 그래서 여기만 유일하게 보정 설정 신고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한다 그랬지 가입을 생략하는 건 아니죠. 가입은 자기가 하고, 그죠? 이거 편리하게 해주는 조문은 익히셔야 됩니다. 4번도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당건. 자, 지역농협 얼마 가입해야 되죠?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합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보정 설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맞잖아 봐요. 중개사무소는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분사무소는 봐요. 신청할 때 보정 서류를 제출한다고. 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답은 2번. 자, 23번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체크했습니다. 자, 2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답이 3번의 거래 당사자인데 요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치 명의자는 법에 이래 되어 있어요. 개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고,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예치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도록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예치할 수 있는 자, 개공사 할 때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양이 많아요.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그때 공이 뭐? 공제사업자, 은, 은행, 신, 신탁업자, 채, 채신관서, 보,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소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틀린 답이잖아요. 이게 재작년 답이에요. 소공사 없잖아요. 관할 법원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암기를 이렇게 했고, 자, 그러니까 개공은 신체를 보존해라. 그렇게 들어가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 당사자 이름으로 예치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24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자, 개공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뭘로 고치셔야 됩니까? 이전인데 항상 이것을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이 물건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라고 치고 등기부,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떼보는 겸비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런 권리관계의 확인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청구한다고.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이전하는 자. 이걸 꼭 취득하는 자로 꼭 문제를 바꾸는다고 이렇게. 그죠?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자, 그러면 1, 2, 3, 5 당연히 맞죠? 특히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죠? 5. 2번 거래 계약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누구의 사정으로요?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파기가 되면, 계약이 깨지면 개공사에게는 여전히 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세댁 사건 이래 공부했어요. 세댁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사정이니까. 3번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살래요 팔래요 그렇게 중개하지 않습니다.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번도 중요한 판례.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5. 옆에다가 적기를 일부 무효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자, 중개보수가 3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5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이게 초과했잖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300은 정상이고 남아있는 초과된 200만 원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전부 무효입니까? 일부 무효입니까? 일부 무효가 좀
초과 부분은 무효. 그죠? 이 부분도 판례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니다. 25번 개공사의 금지행위입니다. 틀리는 거 참 금지행위 많이 했죠. 틀리는 것 3번 개공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의뢰한 건물이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X예요. 여러분 축대가 약해서 비가 오면 무너지겠다. 이거를 비밀을 지켜줘야 되니까 말 안 하면 매수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설명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야 돼. 이런 걸 안 하는 금지행위를 거짓된 언행, 거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금지행위다. 그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것 3번. 나머지는 해당됩니까? 1. 개공사가 의뢰인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우리는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2번 중개보조원이 개공사에게 매도 의뢰된 물건을 직접 매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4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소정의 부동산 분양과 관련 있는 정서, 일단 정서에 동그라미 하시고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서 동그라미 하셨죠? 그럼 정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택부금 총장, 청약예금 통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3년 넘으면 1순위, 2년 1순위 권리를 주는 것들을 정서라고 부르고 그런 정서를 거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입니다. 근데 분양권은 정서로 보는 것은 아니다. 5번 중개법인이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등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매입하여, 이거 통상가를 매입하여 이런 뜻이에요. 전체를 매입하여 일반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 하나씩 파는 행위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제시하는 거예요. 개념 잡히시죠? 자, 그래서 틀리는 거 몇 번?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6번부터 마무리할 겁니다.